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외 입양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국내에 남았던 혼혈 아동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혼혈 아동이 교육받는 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혼혈 아동의 입장은 아주 다르게 나타났었는데요. 학교를 다녀야 하냐 말아야 하냐, 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러한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해외 입양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해외 입양은 대리 입양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부모가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아닌 단체가 이 입양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다 보니 입양 과정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사망하는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단체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라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빈곤한 상태이고 당시의 아동들도 영양이 충분하게 공급받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입양되는 과정이 길고 또는 이동하는 시간도 길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아이가 아프거나 또는 심각하게는 죽는 일도 벌어졌던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부모가 직접 와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아이가 현지에 보내졌는데 부모가 입양을 거부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실패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는데요. 이렇게 입양이 실패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미국에 보내졌다고 한다면 국적이 없는 상태에 놓이거나 또는 미국에서 다시 고아 상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는 1970년대에 유럽으로 입양을 보내졌던 많은 분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실을 조사해달라고 하는 사건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950년대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시기까지도 한국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입양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1970년대에도 입양을 됐었던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본인들 또는 친부모가 원하지 않는데 입양이 됐거나 또는 아이가 돈으로 거래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0년대 한국에서는 우리로서는 마음이 아픈 말을 듣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이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을 보내려고 했고 해외에서는 한국을 가리켜서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비아냥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한국에서는 해외 입양을 정부 차원에서도 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기원이 우리가 살펴본 전쟁으로 인한 혼혈아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해외로 입양되지 않고 한국에서 살게 된 혼혈 아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학교에 가야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보기로는 아마 학교에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정부가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했을까? 예상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는 1949년에 교육법을 제정하면서 의무 교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즉, 전쟁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모든 국민이 초등학교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학교 교육을 의무로 하기는 어려웠던 실정이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1953년이 됐을 때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의무 교육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1950년대에 취학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53년에는 70%가 넘는 숫자, 1960년에는 90%가 넘는 숫자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혼혈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혼혈아는 과연 학교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정부와 혼혈 아동 입장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한국의
교육을 담당하는 문교부에서는 이 혼혈 아동들도 의무교육에 편입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일반 국민학교에 진학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당시에 문교부에서 관료를 맡고 있던 분은 혼혈아도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다. 초등학교에 취약시켜야 되는 등 시내 학교에서 차별 없이 입교시켜야 된다. 즉 혼혈아도 국민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도 있는데요. 일단 우리 국적을 가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혼혈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혼혈아가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만 있을 때 어머니의 남자 형제 또는 어머니의 아버지, 외할아버지나 외삼촌이 되는 것이죠. 이분들에게 호적을 올리는 방식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사실은 국적이 먼저 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학교에 차별 없이 입교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들어가는 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입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고 입학을 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혼혈아나 혼혈아 어머니의 입장은 정부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학교에 다닌다고 함께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앞선 영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 하면 혼혈 아동인 아이가 특히 이른바 흑인계였던 아이들이 몸에 표백제를 바른다거나 돌멩이로 몸을 계속 박박 문질러서 하얗게 만들고 싶었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즉 밖에 나가거나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학교에 다닌다고 하면 학교 안에서 실제로 공부를 할 수 있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학교에 진학하기보다는 혼혈 아동만의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하나의 어떤 기사로부터 연구가 시작되기도 한 것인데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 UN 성자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당시에 UN 성자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 대한 기사가 잡지에 실렸었는데요. 이 학교는 바로 혼혈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이 UN 성자학원 말고도 세계 아동학교 또는 UN 학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혼혈아만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요. 이 학교가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울타리 안에서만 자라온 아이들이 떳떳한 인간으로 크도록 가르치고 싶었다. 서울에도 200여 명이나 되는 혼혈 아이들이 한자리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면 안심하고 직업 전선에 나설 수 있겠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아동학교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혼혈 아동을 다른 아동과 오히려 분리시키지 않는다면 이것이 혼혈 아동에게 가혹하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즉, 혼혈 아동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학교에 다니기보다는 혼혈 아동만의 학교에서 이 아이들끼리 함께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입장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부에서는 오히려 학교를 보내야 한다,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반면에 혼혈 아동과 그 어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공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하면서 다른 학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어느 학교에 가게 됐을까요? 1962년에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혼혈 아동의 국민학교가 생겨난 것인데요. 정부에서는 앞서 나왔던 혼혈아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UN 성자학원이나 세계아동학교, UN 학원과 같은 학교는 사실상 정부로부터 인가를 못 받은 학교였던 것이죠. 인가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가받지 못한 학교를 다니게 될 경우에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초등학교 교육은 받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혈 아동과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도 중학교에도 갈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도록 시립 영화 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이 학교는 최초로 인가받은 국민학교였고요. 이 혼혈아동만의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앞서 보았던 혼혈아들의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나 교육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 시립영화국민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러 지역에서도 멀리 있는 아이들까지도 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통학을 했던 사례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영등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혼혈아만의 학교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1960년대, 70년대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금방 학교의 장면이 떠오르실 건데요. 바로 콩나물 교실입니다. 즉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했고 2부제 또는 3부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현실에서 이 혼혈아동만의 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웃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적은 수의 아이들이 한 학교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국민학교에 다녔던 혼혈아동은 200~300명 정도 수준을 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당시에 콩나물 교실과 비춰보자면 다른 아이들은 열악한 곳에서 국민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혼혈아동은 너무나 여유롭게 학교를 다닌다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학교는 채 2년이 되지 않았을 때 일반 학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혼혈아동만의 학교로 만들어졌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일반 아이들도 다닐 수 있는 학교로 전환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다녔던 혼혈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을지 또는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지는 사실 기록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9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 혼혈아동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더 필요하다,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만 따로 교육을 하게 될 경우에 사회적으로도 격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특히 이 교육 문제, 학교 문제에서는 장애인들의 교육이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사람들과 공존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혈아동의 교육 문제가 정부와 당사자의 입장이 다른 가운데 이 영화국민학교로 접점을 찾기도 했었지만 영화국민학교가 오래 유지되기가 어려웠고 일반학교 전환이 되면서 이후에 혼혈아들은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됐을지 사실 더 확인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대리 입양 방식으로 입양된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살게 된 혼혈아동이 나이가 들어서 학교에 가야 하게 됐을 때 이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부와 이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국내 혼혈아가 한국에서 교육받기 어려웠던 현실을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분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전쟁의 또 다른 아이들, 고아와 불황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